어제까지 실시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놓고 여야 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전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실까요? 야당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부적격 판단을 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후보자들에게서 공직자로서의 부적합한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리한 반대, 묻지마 낙마는 국민들에게 발목 잡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조속한 정부 구성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야당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분들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 세 분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미리 충분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국회 청문을 요청한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협치의 파국을 선언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기대하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나 경륜과 자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결과적으로는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 걸로 당의 입장을 정한다. 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국민의당까지, 김 의원님, 사실 이제 반대 입장, 채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상당히 급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청문회 전에 이 후보들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그 의혹의 내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정부가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초기에 검증이 좀 다소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고 네. 또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비상시국으로 이렇게 시각을 본 것은 예기치 않았던 돌발 변수, 그 외에 어떤 그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는 예상했던 의혹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저 후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더 흠결이 지나치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저는 외교통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가 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오히려 위원들한테 느꼈거든요.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후보자의 흠결은 흠결대로 지적하지만 실제로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에서의 외교와 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야말로 어떤 진일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후보 자체를 폄하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그 청문회 결과로 봤을 때는 청문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되겠다는 부분은 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고 많은 흠결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저 후보들은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장관으로서 또 고위공직자로서 안 되겠다 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제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입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됐는데 국민의당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의당은 이제 같은 호남을 배경으로 해서 민주당과 지금 같은 배경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하고 있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이 합당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선거에서 정당 간이 격돌이 되면 이것은 적대적인 관계로 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4%에 상당히 올라 있고 그리고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태생된 정권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그 스탠스가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잘못하다가는 야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네. 또 잘못하다가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떠나서 국정에 어느 정도 협조하겠다는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는 이것의 어떤 본질적인 원인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정 공백이 우려되지만 사실상 너무 서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서둘렀다. 아쉬움이 드는 것이 애초에 이 인사청문회 프레임을 대통령께서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 그리고 5대 비리 불가 원칙 여기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참에 잘 됐다. 제1야당은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한국당의 어떤 이번 청문회에서 큰 소득은 저는 한국당의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지난 탄핵 국면에서 숨어들었던 보수층 지지자들의 일정 부분 끌어올린 그런 성과가 한국당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물론 뭐 언론과 그리고 국민의 선명성, 도덕적 선미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후보자들이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이런 어떤 결함이 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고 여기에서 특히 그 틈에 있는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때 바로 양당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의 정치적 함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경화 후보자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면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은 양성평등과 유리천정의 벽을 깨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의 어떤 내각의 여성 할당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강경화 내정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여러 가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자녀 이중 국적은 아예 발표할 때 청와대에서 이것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는 본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뭐 어제 해명을 했고 위장전입 문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오죽하면 강경화 어떤 내정자에 대해서 이것은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대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도덕성에 좀 문제가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 네, 그것은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또 이제 국회에 이제 결정이 남은 상태인데 어떤 현행법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문 채택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재요청에 답이 없을 경우에 사실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뭐 강경화 후보가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 역량이라든지 경륜으로 보면 충분히 새로운 어떤 21세기 한국의 외교 통상 외교 분야의 어떤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뭐 우리가 방금 토론했습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대통령께서 추경과 관련된 시정 연설을 하실 텐데 만약 그 이런 것을 그 강경화 후보의 경우에 대통령이 계속 그런 그 말하자면 입각을 원할 경우에 말하자면 협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 일자리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떤 그 국민들의 여론을 한 번 더 말하자면 강경화 후보의 어떤 그 청문을 들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는가를 여러 가지 총론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거의 뭐 대승적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의 당의 어떤 역사적 내용으로 보면 정동영 의원이나 어쨌든 김대중 말하면 대통령의 어떤 햇볕 정책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강경화 후보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고 따져가야지 앞에서 대승적 결단했기 때문에 그다음 부분은
좀 세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좀 네. 억지 추상적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저는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의 대통령이고 국가의 미래를 큰 틀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주의자가 돼야 되고 과거에 예.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좀 끌어안았으면 좋겠다. 뭐 장관이 꼭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야당 대표를 만나서 한번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정말 뭐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안 된다고 하면은 내정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만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추경이라든가 개혁 입법 앞으로 정부 조직법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양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야당에서요. 사실 반대의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야당 내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김의원님. 어떤 마지막 협치, 어떤 타협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실제적으로 야당마다 또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또 같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편단한 국민들 입장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후보는 다 안 된다 이렇게 같이 가면 아 이게 진짜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나 보다 하는데 어떤 당은 이 후보에 대해서 어떤 당은 이 후보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조차도 진짜 어떤 후보가 네. 제대로 된 후보고 어떤 후보가 흥길이 있는 후보인지를 참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수 후보보다는 김영현 후보에 대해서는 선의적으로 많이 야당에서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김상조 후보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바른정당 조건부로? 내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조건부로 또 노력 적절하다, 인정해야 된다. 예, 인정해야 네. 된다 이런 후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진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소수 의견들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되지 큰 않겠나 틀에서 봐야 되지 생각입니다.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봐야 되는데 그 큰 틀에서 볼 수 없는 게 일단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내가 지명한 사람이 야당에서 거부되면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권도 다 그렇게 해서 정부 여당이 후보자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수가 전환된 지금 뭐 청문회가 지금 이낙연 국무총 청문회를 지난 다음에 한국당이 상당히 야성을 지금 되찾았습니다. 10년 전에 야성이 이제 되찾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기세를 한국당이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 저는 지방선거 있고 총선이 있기 때문에 3년 내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면서 갈 가능성이 예. 상당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네. 어제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 홍문정 의원, 최경환 의원, 서청 의원까지 나와서 굉장히 그 강한 질타가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그분들이 안 나오면 상임위 청문회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외통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진들이라든가 하여튼 그 당에서 다선 의원들이 배치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추미애 당 대표도 사실은 여기 있는데 어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이 다 포되는 것이 이제 이곳인데 그러나 통상적인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친박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저는 억측이라고 억측이다. 보고 야당의 의원으로서 본질적인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어제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 야당 시절에는 호랑이 같더니 여당이 되더니 고양이가 됐다 이런 말이 또 회자되기도 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있었던 것을 뭐 민주당에서도 반성한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네. 이제 우리 국회가 말하자면 지금 말씀 네, 도중에요. 네. 말씀 도중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었던 오늘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이야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는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정부의 확고한 안보 태세를 믿고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고 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저는 대통령으로서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를 갖고 주요 국가들에게는 특사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외교 안보 환경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조만간 제가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도 많은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과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NSC 관련 질문만 공개적으로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연결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긴급 NSC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 안위에는 타협이 없다. 미국 방문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겠다. 북핵 해결에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당부를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뒤 북핵 관련 안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좀 전 우리 정치 대담 관련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의원님, 사실 이제 저희가 여야 공수가 바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브리핑을 들었는데 사실 이제 협치,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그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또 비서실장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정당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청문회 결과에 대한 채택을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대통령도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낸 인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정 정도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협안을 만들어가는 어떤 비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요, 아까 국민의당의 전략적인 입장을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연정, 통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박 전 대표가 전반적으로 호남 민심이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호감도를 높이고 국민 일반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같이 가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당으로서도 살아남는 것이지 어줍지 않게 잘하고 있는 또 지역민들이 있죠. 지지 기반을 하고 있는 호남 민심의 상당수가 높은 지지 속에서 그것을 자기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역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당에 이롭지 않다는 판단일 수 있고 잘하는 것은 박수치고 못하는 것은 비판하겠다는 스탠스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박 전 대표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국민의당과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그 가교. 호남 내부에서의 어떤 목소리, 네.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도의원이나 말하자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합치자는 요구도 있을 거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논의를 해가자는 그런 의중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장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허허실실전법인 것 같은데요. 당은 당대로 강하게 나가고 전면에서 네, 야성을 보여주면서 중앙 정치를 하고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호남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교동계 DJ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얼버무려주는 이렇게 해서 2단계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저는 이것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과거에 2007년도 지방선거 때처럼 그때 당시에 민주당, 꼬마 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우리 이제 의원님 그때 당시에 의원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사실은 호남에서는 민주당한테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것이 결정적으로 호남에서도 지지율을 계속 끌어가려면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 인사부터 해서 차분하게 연착륙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정치에 국정의 성과를 딱 올려주면은 호남에서도 경쟁이 되는데 정권이 상당히 비판하고 난맥상을 보이면 결국은 호남에서는 다시 국민의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집토끼를 결집한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역대 호남 민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 이제 딱 한 달이 된 상황인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국민들의 기대치도 높고 또 그만큼 또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또 실망의 목소리 일부 있었고 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달. 우선 뭐 소통 행보, 파격 행보, 그다음에 사실은 인사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난항이 있고 흠결이 생기면서 약간 국민 일부에서는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정부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행정 공백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안보 불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오늘도 NSC 회의를 직접 소집해서 바로 한다든지 지금 네. 바로 당일 그 다음 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들은 단순히 호불호를 뛰어넘어서 이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 모든 그 자체가 난맥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책임감도 이 정부에 부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 교수님?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애초에 출범해서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고 격식 파괴하고 셀카 찍고 그때는 상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웃음꽃이 폈는데 어느 순간 웃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탈권위와 탕평에는 일정 부분 처음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맞이해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협치라는 것은 국민과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영원한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협치의 대상은 저는 제1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두고 제1야당과의 협치가 저는 무너졌다고 봐는데 협치의 징검다리가 무너지면 앞으로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특히 민주당 정권은 소수 정권이라는 것을 각인을 확실하게 이것을 인식을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집권 여당의 어떤 권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대행했던 그런 마음으로 해서 야당 제1야당한테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자.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진전된 협치가 필요하다. 네. 그런 주문이신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난 한 달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검찰 개혁을 놓고도 사실 이제 국민들 호응이 좀 컸던 게 틀림이 없는데 어제 검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김 의원님. 일각에서는 뭐 이제 이영렬 지검장 또 안태근 검찰국장 등등에 대한 조치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면역이 됐고 또 검사로서 현직 검사로서 또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의뢰를 받는 이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또 8일자로 10일부터 시작되는 윤곽근 대구 고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말하자면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이른바 변직했다라고 하는 한직으로. 것은 예. 과거의 어떤 잘못된
법무부의 관행, 검찰의 관행들을 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법무부 입장에서 진짜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것은 과거의 관행이기도 하고 또 법무부만의 일도 아니에요. 네. 또 국회도 그렇고 국정을 비롯해 전 기관 자체가 아마 나라의 어떤 세금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용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법무부라든지 국가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가 그동안에 간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되돌아봐야 된다. 청와대 이와 관련해서 감찰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장대하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검찰 해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군 인사 있어 왔고 그리고 검찰 인사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군 인사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 최고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권의 독립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고 과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서 한직으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 시간을 두고 정기 인사철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래도 검찰 조직에 대해서 어떤 자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피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급작적으로 이렇게 정치 뭐 변동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라서 인사적인 순차적인 인사를 저는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 어떤 그 검찰권 행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했지만 네. 앞으로 이번 정권도 그렇고 다음 정권도 그렇고 군도 마찬가지고 특히 검찰권은 독립해서 검찰총장 임기도 보장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상당히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안정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네, 지적이신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어제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이제 3년여 만에 귀국을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 실황으로 보여드렸는데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뭐 억울하다, 나는 뭐 그런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자기 개인으로는 충분히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실제로 좀 더 세밀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본인과 연관성들을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뭐 지금 저런 장면만 보고 관련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워낙 이제 3년이 넘은 네. 상황이고 또 좀 세월호에 대한 이제 인양이 끝나서 조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단서 또 몰랐던 부분이 지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또는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죄가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어제 뭐 노동의 대가로서 내가 그 돈을 받은 게 착복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부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검찰권이 수사력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이 돼서 법원에서 이것을 또 확정을 받아야만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네. 뭐 모든 것은 원칙대로 그리고 법대로 그리고 원칙과 법이 서는 이런 법치국가가 저는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서 협치 또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연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